배당시켜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18세 미만 자녀한테 막 기업에서 주식을 자기 자녀한테 기업 주식을 취득시켜갖고 자녀가 막 배당을 막 받아내고 이랬을 경우는 그 자녀가 소득세율이 낮은 브래킷 안에 있더라도 최고세율로 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고 이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꼭 돈을 안 주고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모든 경비를 막 회사가 다 대준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체크를 주지 않고도 이 사람한테 어떤 베네핏을 주는 방법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학비를 이렇게 사이드 불러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쉐어홀더 베너핏 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비싼 건강검진을 할 때 그냥 대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는 모든 부분을 모든 부분들도 이렇게 다 카운트가 되는 거라는 거죠. 참고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캐피탈 게인은 50%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처 이익했을 때는 전액이 아니고 50%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각자의 게임은 연도수가 몇 년 이렇게끔 짜여 있습니까? 아니면 무한정 날짜가 10년, 5년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특별한 건 없죠. 없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구체적인 케이스는 안 하지만 뭐 이렇게 집을 팔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래서 프린시팔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 과세가 없죠.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근데 제가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이따 시간이 나면 잠깐 조금 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제가 한 30분 딱 준비할 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은 여기 그냥 제 소개 혹시 나중에 필요하실지 몰라서 제가 여기다 소개해놨는데 이름은 서정건이고요. 전화번호랑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요. 요즘 해외자산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아시죠? 그죠?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그런 케이스가 없으실 거예요. 요즘 대부분 이제 이민 오셔서 상당히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한국에 뭐 큰 이렇게 많은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해외 여기 보면은 비록 캐나다에 사셔도요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 대부분 여기 영주권자 내지는 대부분 아니라 시민권자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캐나다에 비록 살지만 월드와이드 인컴이 보고 대상이 되는데요. 하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캐나다고요. 그다음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한국이겠죠.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한국에 이런 어떤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소득 다 내요. 한국에서 이제 세무사중에서 여기서 뭐 종합소득세 내고 이제 다 하고 있죠. 그죠?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내년 세금 보고를 할 때는 이걸 어떻게 되게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들 그죠? 왜냐면 여기에 세금 보고 요건이 뭐냐면 월드와이드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없더라도 내가 어느 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나는 여기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캐나다 쪽은 되게 쉬워요. 어차피 뭐 사업체 인컴이든 이자 소득 인컴이든 다 수입이 다 날라오니까 파악이 쉽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캐나다 쪽이 아닌 딴 쪽에서 오는 부분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에
무슨 이제 예금을 갖고 있다든지 뭐 증권을 갖고 있다든지 뭐 이제 이랬을 경우에 나 그 주식은 이제 묻어놨어. 이제 전혀 건들지도 않아 하더라도 그 주식에서 저기 이자나 어떤 뭐 채권이나 이런 데서 이자나 배당 소득이 나오게 되면요. 그 부분들이 이제 신고 대상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킵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대상이 된다는 부분이 하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한국에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서 월세가 계속 나와요. 그런 부분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 건물의 시가가 10만 불 이상 된다. 또는 이 시가가요. 이게 이제 10만 불이에요. 이 10만 불이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서 12월 31일에는 10만 불이 안 돼 있어요. 네? 9만 9천 불이 돼 있어요. 이래도 한 번이라도 넘으면 대상입니다. 세법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자진신고니까, 그죠? 세법상으로는 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플럭츄에이션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데 한국에 집이 있는데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집은 소득을 전혀 발생하지 않고 그냥 거의 뭐 비어있다시피 하고 내가 이제 한국을 갔을 때 잠깐 묵는 개념이다. 이런 거는 그 자산이 예를 들어 뭐 30만 불의 가치, 무슨 30만 불짜리 없겠지 한번 뭐 예를 들어 60만 불, 6억인가요? 60만 불이면? 60만 불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그냥 거의 그냥 비어있다든지 아니면 별로 그럴 경우는 없죠. 대부분 다 뭐 전세로 왔든지, 그죠? 아니면 뭐 여기 다른 가족들이 살고 있다든지 하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비어있고 아무 소득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요 10만 불의 카운트는 안 돼요. 네? 이건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라고 해서 그냥 개인이 비교해서 뭐냐면 플로리다에 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은 평상시엔 비어있고 내가 가서 잠깐 쉬러 갔다 와서 그냥 갔다 오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10만 불을 카운트할 때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조심할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 세금 보고할 때 보면 10만 불 이상 자산이 있습니까? 라는 때 이제 체크 yes, no를 하게 되면 yes를 하게 되면 이제 리스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집은 거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60만 불짜리 있어도 10만 불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신고를 안 했는데 조심할 부분은 뭐냐면 이 자산이 팔렸어요. 한국에서. 네? 팔려서 한국에서 세금 다 냈습니다. 그 타이밍에 여기다가 하셔야 돼요. 양도 차익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월드와이드,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내 자산이 10만 불이 있느냐, 해외 자산 신고 그 의무와 월드와이드 인컴 신고 의무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월드와이드리 내가 인컴이 있으면 이거는 10만 불이고 안 10만 불 간에 다 신고 대상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다른 요건으로 자 그러면 왜 이거 있을까요? 왜 10만 불 이상의 자산이 있느냐? 네? 그럼 세금을 한국에도 내고 걔네들이 내고 두 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이 자산에 대해서 왜냐면 여기 이자나 배당수를 갖고 있으면 여기서 뭐 어떤 분은 어떤 회사에 사회이사로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여기 계시는데 어떤 회사 약간 정형하신 분이라서 이름 빌려줘서 사회이사로 앉아 계시고 여기서 가끔 전화 한 통화씩 하시고 여기 사회이사로 뭐 월급을 뭐 한 달에 30만 원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분도 지금 세금 다 내요.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외국인으로 등록이 안 돼 있고 그냥 아직도 한국 사람이에요. 이 한국에서 볼 때는 얘는 한국 여권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 다 이렇게 징수가 되고 다 했어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여기 있으니까 부동산 팔게 되면 여기서 한국 세무사 통해서 다 저기 세금 내셨죠? 이걸 갖고 오시는 겁니다. 이 기록을 이렇게 갖고 오셔서 여기서 캐나다는 어떠냐면 세금은 세금 산출 방식이 뭐냐면 제일 먼저 결정하는 것이 taxable income이라는 겁니다. 세금을 낼 소득이 얼마냐라는 걸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발생한 세금이 이만큼이고 월드와이드만큼 이만큼이고 이렇게 더합니다. 월드와이드 1, 월드와이드 2 쭉 더해서 이만큼 되는 세금이 있고 이걸 기초로 해서 텍스 레이트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세율, 높은 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해서 세금을 계산해갖고요. 한국에서 낸 게 있으면 여기서 뺍니다. 네. 그래서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신 세금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정산됩니다. 이렇게.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캐나다의 세율이 높죠. 그러니까 계산해놓고 나면 이 낸 세금보다 좀 낼 게 더 많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캐나다가 세율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정산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심하실 부분들은 뭐냐면 주거용 부동산이 한국에 있어서 이거는 그냥 내가 그 소득이 없는 거다라고 신고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만약에 팔렸을 때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세요. 예.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될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그걸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동그라미 세개 그랬으니까 그거는 뭐 안 내는 방법을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제가 조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많은 분들이 이걸 까먹게 돼요. 왜냐면 10만 불에 안 넣기 때문에 까먹게 돼서 만약에 팔린 다음에도 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이렇게 쑥쑥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머리에 안 들어있던 항목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셔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양도 차익이라는 게요. 예. 차익 그 부동산이 뭐 아파트는 사익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사익 가격이니까 이민호 왔을 때의 예. 시가를 따지는 거.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좋은 질문. 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게 일단 시간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985년에 이민 오셨어요. 근데 내가 집을 오래전에 사셨어요. 사셔서 예를 들어 1982년도에 아파트를 사셨는데 그때의 아파트 가격은 예를 들어 한 5만 불, 한 5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사셨는데 그 이민 올 당시에는 이게 약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오늘 파는 2013년에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6억이 돼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양도차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다 대고 한국에서는 여기다 대고 여기다 됩니다. 그죠? 그죠? 처음에 한날 대비 한날 여기다 되는데 캐나다는 여기다 갖다 됩니다. 왜냐면 이 이전까지는 캐나다에 납세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랜딩을 한다는 것은 이 그 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캐나다에서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냐 없냐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레지던트, 그러니까 캐나다에 사는 사람이냐 안 사는 사람이냐 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캐나다에 납세 의무가 있냐 없냐, 내가 사는 사람. 자, 사는 사람이냐 안 사는 사람의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안 사는 것 같지만 세법으로 봤을 때 사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 이런 개념이 있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딤드 레지던트라는 게 있어요. 딤드. 자, 여기 제가 딤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아마 조심하실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아마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이민 오다 보면 이제 아이들 때문에 어차피 이제 가족이 다 이민 왔다가 이제 아빠가 할 수 없이 한국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한국에서 세금 내고 여기서 세금 내고 뭐 또 양쪽 집 운영하고 힘들죠. 그래서 에이 나 모르겠다고 나 영주권 나 포기해버려. 아빠는 포기해버리고 부인은 여기서 계속 애들대로 살면서 부인은 시민권자 돼갖고 이제 애들도 시민권자 되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영주권 날라갔지만 나는 이제 시민권자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은퇴해서 죄송하세요. 예, 딱 5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